강대국들의 기계는 잔혹한 진을 깨서 하나둘 엔진을 멈췄습니다. 50m에서 프랑스가, 100m에서 미국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91% 출력으로 장갑차 한 대가 200m 진흙을 뚫고 나왔습니다. 검은 철갑에 새겨진 세 글자 K808,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한 태극마크,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 최강국들을 제쳐낸 나라. 해발 4,500m의 안데스를 넘어선 한국이 세계 방산의 표준이 된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체계로는 안데스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브리핑룸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페루 합참 장성 12명,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국산 전차, 유럽산 장갑차, 그 어떤 것도 이 나라의 산맥 앞에선 고철이었습니다. 해발 4,000m에서 미국 전차 엔진의 출력은 불과 62%로 붕괴됐습니다. 독일 장갑차는 궤도를 이탈하고 중국산은 냉각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죠. 스크린에는 빨간 경고선이 그래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25년간 믿어온 세계 표준이라는 단어가 그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전미 육군 기갑사령부 대령, 현 국제방산전략 자문가죠.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터를 누볐고 나토 작전 분석실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세계 어떤 무기든 평가할 수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그날 페루 안데스 앞에서 제 모든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페루 육군 참모총장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해발 5,000m에선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티티카카 호수 인근 실전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급경사를 오르던 전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엔진음이 끊겼죠. 무전 기록에는 냉각수 온도가 120도를 돌파했고 출력이 완전히 저하됐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적군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손에 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페루의 현실이 숫자로 박혀 있었죠. 국경선의 80%가 산악지대입니다. 평균 해발 3,000m, 최전방 초소는 5,000m를 넘었죠. 산소 농도는 평지의 절반입니다.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경사는 3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 그 자체였죠. 장성의 보고서에는 더 암울한 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페루 군이 보유한 장비는 60년 된 소련제 T-55 전차와 프랑스제 AMX 경전차였습니다. 부품도 없고 정비 매뉴얼도 낡았죠. 회의실 뒤편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건 장비 교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페루 국방 예산은 고작 30억 달러 남짓이었죠. 미국산 에이브럼스 전차 한 대가 900만 달러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더 비쌌죠. 게다가 정비 비용, 부품비, 훈련비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숫자가 됩니다. 국회는 빨리, 싸게, 확실하게를 외쳤고 군은 고도가 우선이라 소리쳤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은 없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안데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봉우리들이 하늘을 찔렀죠. 저 산맥이 적이었습니다. 총알보다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프랑스의 르클레르, 그 어떤 명성도 산소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도 위의 직선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의 경사는 잔인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한 참모가 서류 더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추가 제안서라는 설명과 함께 얇은 브로슈어 몇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죠. 저는 무심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낯선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K2, K9, FA50. K라는 글자가 반복됐죠. 제 옆에 앉은 페루 장성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무기를 쓴다는 말에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죠.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니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슈어를 넘기는 순간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해발 4,500m 고지대 테스트 완료. 엔진 출력 유지율 91%. 91%라고요? 미국산이 62%로 무너질 때
한국사는 91%를 유지했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산악 기동성 챕터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급경사 등판 능력, 고도별 냉각 시스템 안정성, 진흙과 안반 복합 구간 통과율. 모든 수치가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브로슈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25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일 리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확인하겠다고 말이죠. 편견을 내려놓고 오직 수치만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군인의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진짜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진다면 말입니다. 안데스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저는 브로슈어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 K2라.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브로슈어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한 자료를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의 수치와 현장의 결과는 다르니까요. 동일 조건에서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편견 없이 오직 데이터로만 판단하겠습니다. 해발 3,600m, 안데스 북부 훈련장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산소가 희박해서 숨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메모장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편견 제거, 수치만 본다. 페루 측 평가단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죠. 경사로 앞에 서 있는 K2 전차였습니다. 검은 철갑에 아침 햇살이 반사됐습니다. 페루 장교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전차도 여기서 멈췄는데 저게 가능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자고 숫자가 말하게 하자고 다짐했죠. 테스트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해발 3,600m에서 30도 경사 급등판, 진흙과 안반 험로 2km 주행. 변수는 단 하나, 전차 자체뿐이었습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굉음이 산맥을 울렸죠. K2가 경사로에 진입했습니다. 25도, 28도. 미국 전차가 멈췄던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K2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도, 32도. 엔진음은 흔들림 없이 일정했습니다. 미국 표준이 무릎 꿇은 그 지점에서 한국 전차는 가속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데이터 패드에 숫자가 떴죠. 엔진 출력 유지율 91%. 냉각수 온도 정상. 흡기압 안정. 믿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던 페루 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이 고도에서 저 출력이 나온다고요? 관측 장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확인 완료. 출력 91%, 냉각 시스템 정상. 91%. 그 숫자가 제 자존심을 부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게 희망을 줬습니다.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페루 장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회의적이던 시선이 점점 진지해졌죠. 무전 교신의 어조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안정으로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K2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급제동, 제가속, 하강주행.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습니다. 91%라는 숫자가 흔들리지 않았죠. 바늘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한국기술진과의 미팅이 잡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죠. 저희는 산을 상수로 설계했습니다. 고지대 흡기 시스템, 다단계 냉각 구조, 지능형 현가장치. 모든 게 해발 4,000m 이상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평지 최적화가 아니라 고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산을 상수로 설계한다. 밑줄을 2번, 3번 그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평지를 위해 만들고 한국은 전쟁터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페루 국방장관이 평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 기동이면 교리부터 바꿔야겠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산을 이해하는 첫 무기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산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K2만이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 K808 장갑차, FA50 전투기. 모든 무기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돼 있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품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묶음입니다. 기동과 화력과 정비가 하나로 연결된 체계 말입니다. 페루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안데스의 능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91%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이 페루에게 한 약속, 우린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이 산을 넘었고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91%가 증명된 다음 날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페루 국방부 대회의실 장성 15명과 한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죠. 테이블 위엔 두꺼운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페루 국방 현대화 통합 솔루션. 한국 측 수석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단순 판매가 아니라 페루의 방위 체계를 함께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죠. 페루 장성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제안이 펼쳐졌죠. K2 전차, K808 장갑차, K9 자주포로 구성된 지상 전력 완전 표준화 패키지였습니다. 모든 장비가 하나의 언어로 움직이는 체계였죠. 정비 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됐고 부품 호환율은 70% 이상이었습니다. 탄약 규격도 통일됐습니다. 페루 군수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안도가 보였죠. 지금까지 페루군은 미국, 프랑스, 소련 장비가 뒤섞여 정비 지옥을 겪어왔습니다. 부품 하나 구하는데 6개월이 걸렸죠. 하지만 한국 방식은 달랐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패키지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제안서에는 KF-21 차기 전투기 부품 공동 생산 라인을 페루에 구축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수입국이 생산국으로 바뀐다는 뜻이었죠. 페루 공군 참모총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 측이 확답했습니다. 1단계는 조립, 2단계는 부품 국산화, 3단계는 개량 설계까지 함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었고 주권의 회복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해군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3,400톤급 호위함 공동건조, 잠수함 협력 양해각서. 페루는 태평양 연안국입니다. 해양 방위가 절실했죠. 제안서에는 조선소 현대화 투자와 페루 기술자 공동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페루 해군 제독이 조선소 상태를 우려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단호하게 답했죠. 우리도 50년 전엔 같았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페루 장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한국은 동정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이건 강대국의 시혜가 아니라 동료의 손길이었습니다. 다음은 핵심이었습니다. 현지 생산시설 투자안이 공개됐죠. 수천억 원 규모의 공장 건설, 교육훈련센터, 시뮬레이터 라인. 페루 리마 외곽에 방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일자리 3,000개 창출,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까지 포함됐습니다. 페루 국방장관이 투자 회수 방안을 물었습니다. 한국 측은 지도를 펼쳤죠. 페루를 남미 방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칠레의 정비와 부품 공급을 페루에서 담당하는 구상이었죠.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이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정비창의 냄새가 바뀌면 전쟁의 결과도 바뀝니다.
군대는 교범으로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페루의 교범은 한국어로 쓰일 겁니다. 페루 장성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죠. 이건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총 사업비 그래프가 공개됐습니다. 초기 투자는 컸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생애주기 비용을 계산하면 기존 방식보다 40% 이상 절감됐죠. 표준화의 힘이었습니다. 한번 배우면 전 계열에 적용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페루 예산실장이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은 폴란드 사례를 제시했죠. 그들도 같은 선택을 했고 지금은 유럽 방산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페루 장관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허브라는 말이 마음에 듭니다. 페루가 남미의 중심이 된다. 그 비전이 마음에 듭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안데스가 보였죠.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허브란 중심이 아니라 신뢰가 모이는 곳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은 그 신뢰를 수치로, 계획으로, 진심으로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희망이 도면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고 말입니다. 희망이 도면으로 바뀐 그날 밤, 제 호텔방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미 국방부 산하 방산평가국이었습니다. 앤더슨,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죠. 페루-한국 협력안이 미국 방산 이익에 반한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동맹국의 시장을 넘겨준다는 내용이었죠. 자네 경력을 생각해. 이건 위험한 게임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분은 분석이었지만 감정은 방어였습니다. 제가 누구 편인지 스스로 물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유럽과 미국 방산사들이 대체 제안서를 들고 페루로 몰려왔죠. 조건부 금융 패키지, 즉시 인도 가능 재고, 기술 지원 약속. 달콤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약속들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말입니다.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한국 기술, 내구성 검증 미비, 중남미 환경 부적합 우려. 근거 없는 의혹들이 활자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한때 그 편견의 일부였으니까요. 페루 국방부는 흔들렸습니다. 투자위원회가 긴급 소집됐고 재검토 요구가 빗발쳤죠. 한국 측은 침착했습니다. 추가 실증 테스트를 제안했죠. 해발 4,200m, 티티카카 호수 인근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72시간 연속 기동 테스트가 진행됐죠. 영하 15도 고도 압력 최대치.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신 온도 센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죠. 균열 의심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언론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K9 결함 의혹, 남미 실험 중단 가능성. 헤드라인이 터져나왔죠. 투자위원회는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앤더슨 대령, 당신의 판단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페루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한국을 옹호하고 싶었지만 가슴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완벽할까?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훈련장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한국 기술진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포신이 분해돼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열화상 카메라로 구석구석을 스캔하고 있었죠. 그들의 손은 정확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균열이 아닙니다. 과열 감지 센서의 오작동입니다. 고도 보정 알고리즘 오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센서 교체, 알고리즘 재설정, 검증 테스트 반복.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엔진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포신이 정상 작동했죠. 온도 센서가 정확한 수치를 표시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아니라 기능으로 반박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으로 증명했죠.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그들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페루 군인의 목숨을 지킵니다. 그래서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짜 적은 타국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철이 아니라 인간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스트가 재개됐습니다. K9이 72시간 연속 기동을 완수했죠. 포신은 흔들리지 않았고 명중률은 유지됐습니다. 언론은 떠들었지만 현장은 침묵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함 없음, 정상 작동 확인.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죠. 그들의 눈빛엔 피곤 대신 신념이 있었다. 이 한 문장이 제 25년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새벽 수리가 성공한 다음 날 대규모 실전 시범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안데스 산맥 북사면. 페루 국방 수뇌부 전원과 언론이 모였죠. 이번엔 실패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K2와 K9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차가 30도 경사를 오르고 자주포가 정밀 사격 지원을 준비했죠. 2초 이내 협동 사격, 움직이는 표적 명중. 난이도는 최상이었습니다. K2가 능선을 넘었습니다. 순간 K9의 포구가 불을 뿜었죠. 포탄이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2km 떨어진 표적, 오차 1.5m 이내 명중. 먼지가 치솟았습니다. 페루 국방장관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육군 참모총장이 중얼거렸죠. 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궤도 위에 산이 무릎을 꿇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시범이 끝난 후 한마이너스 페루 기술 공동회의가 열렸습니다. 50여 명의 페루 장교와 기술진이 참석했죠. 한국 측은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2시간 테스트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까지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센서 오작동 지점, 온도 급상승 구간, 알고리즘 오류 로그.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설명을 시작했죠. 실패는 숨기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완벽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페루 장교 몇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곧 전체로 퍼졌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군사회의에서 박수가 터지는 장면을 말이죠. 실패를 숨기지 않는 자만이 완벽을 만든다는 걸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오후엔 K808 장갑차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진흙습지 통과 실험이었죠. 경쟁 차량들이 먼저 도전했습니다. 프랑스제는 50m에서 정지했고 중국제는 궤도가 지늘게 빠졌습니다. 미국제는 100m를 버텼지만 결국 멈췄죠. K808의 차례였습니다. 엔진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장갑차가 진흙 속으로 들어갔죠. 1분, 2분, 3분. 진흙이 튀어 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50m, 200m. 마침내 반대편 단단한 땅에 올라섰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기계보다 인간이 먼저 환호했습니다. 관측 장교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렸죠. 언론 카메라가 일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장면이 모든 신문 첫머리를 장식할 게 분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지 병사들의 반응이었죠. 처음엔 외국산이라고 멀리하던 병사들이 K2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전차 철갑을 손으로 닦았죠. 다른 병사가 궤도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전차야. 통역을 통해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소유권이 아니었습니다. 소속감이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동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페루 국방장관과 한국 대표단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양해각서가 놓였습니다.
1차 계약 규모 15억 달러, 10년 장기 협력 로드맵. 장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이 시작됐죠. 잉크가 종이 위를 흘렀습니다. 한국 측 대표도 서명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제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다. 잉크 한 줄이 역사의 축을 바꿨다. 서명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페루 장성 한 명이 제게 다가왔죠. 앤더슨 대령, 당신이 옳았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수치만이 아니라고 진심이 이겼다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안데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산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신뢰는 강철보다 단단한 합금이라고, 기술은 데이터를 증명하지만 신뢰는 인간이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날의 환호는 총성이 아니라 엔진음이었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저는 새로운 시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폭풍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페루 의회였죠. 예산안 최종 표결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로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중국은 저가 공세로 맞불을 놨죠. 페루 국회의사당 복도에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각국 로비스트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의원들을 찾아다녔죠. 호텔 미팅룸에서는 비공식 협상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약속의 언어가 난무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 너무 빠른 결정이라는 주장이었죠. 검증이 부족하다, 장기 안정성이 불확실하다.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안이 상정됐습니다. 15억 달러 계약 중 60%를 삭감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상 계약 파기였습니다. 표결은 사흘 후로 잡혔습니다. 페루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집무실 분위기는 무거웠죠. 앤더슨,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판단을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장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25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압력이 거셉니다. 의회를 설득할 시간이 72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대표단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대회의실에 우리만 남았죠. 커피가 식어갔고 화이트보드는 전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은 적이었고 예산은 그적의 동맹이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짓겠습니다. 페루의 기술로, 페루의 손으로 만들게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죠. 단순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공동 생산이었고 기술 주권의 회복이었습니다. 판매국이 아닌 동맹국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진짜 동맹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 한 문장이 세 나라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다음 날 페루 정부는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공장 건설 확대, 기술자 3,000명 양성 프로그램, 부품 국산화율 단계적 상향. 일자리와 기술이 함께 오는 패키지였죠. 하지만 반대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표결 전날 밤 재정위원회는 여전히 삭감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페루 경제가 어렵다는 게 명분이었죠. 표결 당일이었습니다. 의사당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원 120명이 자리에 앉았고 방청석은 만석이었죠. 저는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페루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연설 기회였죠. 장관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린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세우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배우고 다음 세대에게 자립의 힘을 물려주는 겁니다. 의사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죠. 미국은 우릴 고객으로 봅니다. 중국은 우릴 시장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릴 동료로 봅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일어섰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했지만 사람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전자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찬성 50, 60, 70, 반대 20, 25, 30.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찬성 90, 95, 104. 최종 결과가 떴습니다. 찬성 104표, 반대 16표. 찬성률 87%. 예산안 통과였습니다. 의사당의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보다 제 심장의 고동이 먼저 울렸습니다. 나는 전투보다 투표에서 더 큰 긴장감을 느꼈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일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썼죠. 전쟁이 총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오늘 밤은 신뢰가 이긴 첫 전투였다. 창밖으로 리마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신뢰가 이긴 전투, 그건 제가 목격한 유일한 승리였다는 걸 말입니다. 손목시계 초침이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산 통과 후 한 달, 페루 정부는 대규모 공식 검증 행사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군사 전문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안데스 고원에서 K2의 최종 실전 검증을 공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죠. 수백 개의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무대였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해발 4,500m 훈련장이었습니다. 언론 300여 명, 각국 군사 관계자 150명, 페루 정부 인사들까지 총 500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죠. CNN, BBC, 로이터 카메라가 즐비했습니다. 기압은 평지의 60%, 바람은 초속 20m였습니다. 페루 국방장관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모든 시선이 경사로로 향했습니다. K2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철갑이 햇빛에 반사되며 빛났죠. 엔진이 켜졌습니다. 저음의 울림이 산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표 경사는 28도였습니다. 하지만 K2는 멈추지 않았죠. 30도, 32도, 34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궤도가 바위를 긁는 소리가 심장을 때렸습니다. 진흙을 밀어내며 수직에 가까운 경사로를 올랐습니다. 관중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엔진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K2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순간 환호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고 페루 장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그 전차의 등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게 정말입니까? 옆에 있던 미국 군사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34도를 올랐습니다. 이건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죠. 그날 나는 산이 무릎 꿇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은 생중계로 한국 강철이 안데스를 다시 쓰다라는 제목을 내보냈죠. 페루 현지 방송은 산이 전차를 이기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지는 유럽형 엔진을 압도한 한국형 냉각 시스템이라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헤드라인마다 한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코리아. 세계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제 호텔 방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폴란드였습니다. 국방조달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페루처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산악 지형이 많습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산 지형 테스트가 가능하냐는 문의였죠. 이어 루마니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밤새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도 위 붉은 점이 늘어날수록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방산청 모니터에는 수주문의 알림이 계속 올라오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페루 국방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한국 대표단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페루 모델을 복제할 수 있다고 각국의 환경에 맞춰 최적화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던 기준이 깨졌다고. 우리가 가르치던 표준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석양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인의 경례 대신 존경의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제 일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썼죠. 우린 승리를 본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뀌는 순간을 본 것이다. 강철이 아니라 신념이 오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다. 가치의 수출이다. 저는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5년 경력의 마침표였고 새로운 시작의 마침표였습니다. 세계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K2의 34도 등판이 세계를 바꾼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페루는 남미 최초로 K 표준 방산 체계를 완성했죠. 리마 외곽엔 한국-페루 기술센터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3층 건물, 시뮬레이터 12대, 정비 교육장 6개. 남미의 공기가 한국의 기술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에콰도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공동정비 협정을 요청했죠. 이어 콜롬비아, 칠레가 부품 공급 계약을 타진했습니다. 페루는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남미 방산 허브였습니다. 저는 그 기술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태극기와 페루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한글 안내판 옆으로 페루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세계 방산 지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과 유럽이 중심이었던 시장이 남미와 아시아 연합 벨트로 이동했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신뢰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로고가 붙은 엔진이 대양을 건넜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태도 변화였죠. 과거 무시하던 기업들이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 방산사 대표가 저를 찾아왔죠. 앤더슨, 솔직히 말하겠네. 우린 한국의 공급망에 포함되고 싶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역전된 질서였습니다. 강대국의 지도는 신뢰라는 잉크로 다시 그려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배우려 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차례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강철의 신뢰, 더 코리아 독트린. 보고서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담았죠. 페루에서 본 것들, 안데스가 가르쳐준 것들, 한국이 증명한 것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모방될 수 있어도 진심은 수출되지 않는다. 한국은 진심을 수출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언어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전미 육군 대령.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 기록보관소에 영구 보존될 겁니다. 후배들이 읽을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이죠.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다시 페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안데스의 새벽이었습니다. 해발 4,000m 훈련장, 새벽 5시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저는 능선에 섰습니다. 눈앞에 K2 전차들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천천히 떠오르는 태양 아래 검은 철갑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극기와 페루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죠. 저는 그 앞에 서서 모든 걸 느꼈습니다. 이건 강철의 동맹이다. 신뢰로 주조된 미래다. 페루 장교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대령, 감사합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진실이 이긴 겁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햇빛이 K2의 궤도 위를 반사하며 금빛으로 빛났죠.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일지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무기를 만드는 건 기술이지만 신뢰를 만드는 건 인간이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싸구려를 팔지 않았다. 그들은 진심을 팔았다. 문장을 이었습니다. 안데스의 바람이 부는 새벽, 나는 다시 묻는다. 강대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조용히 답한다. 강철이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그 이름은 코리아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5년 군인 생활의 마침표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세계는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저는 느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말입니다. 지도 위의 잉크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신뢰는 설계도가 아니라 시대의 언어였습니다. 강대국은 힘으로 세워졌지만 존경은 신뢰로 완성됩니다. 그날 안데스의 바람은 태극기의 결을 따라 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 서서 역사가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총성이 아닌 엔진음이었습니다.